음, 어떻게 보면 모든 시인들은 사랑의 시인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런 사랑에 의해서 가장 강렬하게 마음의 이렇게 움직임들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마음의 움직임들을 언어로 이렇게 담아내는 것들이 전통 서정시의 큰 축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남 역시 그 시의 근저에는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잃은 슬픔이 있고 그리움이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댄디의 슬픔 이렇게 이해했는데 댄디는 이렇게 모던 보이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멋쟁이. 사랑에 관한 가장 오래된 한국의 노래는 유리왕이 지었다고 하는 황조가입니다. 황조가 뭐 공무도화가, 황조가, 구지가 이게 이제 한국에 남아있는 상대 가요죠. 상대는 이제 신라 이전의 가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편편항조 자웅상이 외로울사 이내 몸은 누이와 함께 돌아갈고 지은이로 알려진 유리왕이 함께 돌아가고 싶은 꾀꼬리는 화희도 치희도 아니란 이야기들이 있죠. 배경 이야기에는 일찍 사별한 송씨 부인이라고 확신케 하는 대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희는 벼화자를 써서 농경민족을 대표하고 치희는 꽁치를 써서 수렵민족을 대표하는데 화희는 고구려 사람이고 치희는 그 이제 북방민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희하고 치희가 이렇게 둘이 싸워서 치희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렸어. 유리왕이 치희를 데리러 갔다가 데려오지 못하고 혼자 돌아오면서 불렀다고 하는 것이 황조가고, 그래서 기존에는 황조가 치희를 그리워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배경 설화를 이렇게 보면은 화희와 치희를 부인으로 맡기 전에 송씨 부인이 있었고 이 송씨 부인을 일찍 사별했고 유리왕은 이 송씨 부인을 대단히 사랑했었다는 그런 내용들이, 사랑했었다는 내용 자체가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부분, 느껴질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에서 유리왕이 진정으로 그리워하고 있는 것은 사별한 송씨 부인이다, 이런 해석들이 설득력을 더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나는 상처가 부족해서 좋은 시를 쓰지 못해 라고 하는 시인들이 더러 있죠. 왜 웃음은 시가 되지 못하고 눈물은 시가 되는 것일까?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철학자 롤랑 바르트르가 사랑의 단상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고개를 오랫동안 끄덕인 적이 있습니다. 불행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것이 무분별한 짓이라면 행복의 표현을 망가뜨리는 것 또한 죄스러운 일이다. 자아는 상처를 받을 때라만 말을 한다. 상처를 받을 때라야만 시를 쓴다. 이렇게 좀 고쳐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대목, 자아는 상처를 받을 때라야만 말을 한다. 기쁨은 언어가 되지 못한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곡성이 되고 소리가 되고 노래가 되고 시로 피어나는 것이죠.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도 채울 수도 없는 부재의 공간은 깊어져 끝내 시의 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강진 부잣집의 큰아들로 태어나 큰 어려움 없이 자란 영랑에겐 어떤 상처가 있어서 그다지도 웅숭 깊은 시의 셈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일까? 슬픔은 비우자마자 차오르죠. 시의 원천은 언제나 차고 넘칩니다. 그렇게 넘쳐 오르다 보면 비참함, 원통함, 황 같은 것은 다 씻겨나가고 맑고 맑은 슬픔의 문형 많이 남게 되죠. 문형, 이것은 이렇게 어떤 하나의 이렇게 언어적인 뭐라 그럴까? 메커니즘 같은 것들이 되죠. 그것들 반복 되뇌이게 되는 찬란한 슬픔의 보물, 이런 이렇게 문형 같은 경우는 영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한 문형이라고 할 수 있죠. 맑은 슬픔, 멋스러운 슬픔이 솟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영랑의 슬픔을 댄디의 슬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막 한스러워가지고 처참하게 울거나 그런 슬픔이 아니라는 것이 굉장히 멋스러운 슬픔. 그래서 영랑의 슬픔을 보면은 시를 읽으면 나도 저렇게 한번 슬퍼봤으면 좋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슬픔들을 영랑은 추구를 했었고, 그런 슬픔은
한이라든가 눈물은 모든 문학에 이렇게 한국 문학에서도 전통 문학에서도 고전 문학에서도 많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지만 영랑처럼 포즈를 멋있게 이렇게 딱 취하면서 하는 그런 이런 슬픔들은 한국 문학에서는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랑이 그려낸 슬픔은 대단히 이렇게 낯설고 그래서 멋있게 느껴지는 그런 슬픔이었기 때문에 용랑의 시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은 단순히 이렇게 옛날에 쓰여진 전통 서정시라고 하지 않고 현재에도 서정시로서의 효과를 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황조가를 지은 유리왕에게 송씨 부인이 있었다면은 용랑 김윤식에게는 김씨 부인이 있었어요. 자, 이런 댄디의 슬픔이 찬란한 슬픔이 되는 것이죠. 슬픔을 이 지경까지 승화시킨 이가 김영랑입니다. 우리 언어는 김영랑 전까지는 이 단계에 이르러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영랑이 도달한 찬란한 슬픔은 멋쟁이 댄디의 슬픔이라고 말합니다. 이 포즈의 슬픔을 솟구치게 한 원천은 바로 김씨 부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쓸쓸한 매 앞에 후젓이 앉으면 마음은 가라앉은 앙금줄같이 무덤의 잔디에 얼굴을 부비면 넋이는 향맑은 구슬송같이 산골로 가노라 무덤이 그리워 산골로 가노라. 1903년에 태어난 김영랑은 1915년 강진보통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러니까 13살 정도의 나이에 졸업을 하죠. 1917년 휘문우스에 입학을 해 상경하기 직전에 2살 위인 김은하와 결혼을 해요. 결혼을 우리 나이로 15살 때입니다. 15살?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아마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 정도 됐겠죠? 중2나 중3. 아름다웠고 누이같이 다정했던 부인은 이듬해 겨울에 독감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서울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던 김영랑은 부인의 죽음을 지키지 못한 것을 내내 애통해했다고 합니다. 그런 김영랑의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시가 바로 쓸쓸한 매 앞에서입니다. 황조가 시적 원천이 송씨 부인에 대한 그림이었다면 김영랑의 시적 원천, 슬픔은 바로 김씨 부인의 것이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저희 아이들도 이제 중학교 1학년에 다니고 있는데 정말 애거든요. 애. 어린이 아직도 이제 소년의 어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2, 3 정도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이것은 뭐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고 어떤 혈연으로 묶여지지 않는 사람 중에서 혈연보다 더 가까워지는 특별한 경험이 이렇게 배우자를 맞는 것이었을 텐데 김영랑은 송씨 부인을 되게 이렇게 김씨 부인을 누이처럼 애틋하고 이렇게 잘 따르고 이렇게 정말 좋아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한 이렇게 인연이었을 테니까. 근데 그 인연들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같이 나눠보지도 못하고 김영랑은 곧 서울로 이렇게 갔어야 됐고, 근데 그런 부인이 가볍게 감기를 앓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심해져 가지고 겨울에 죽게 되었을 때 그거의 상실감들은 뭐 남달랐을 것 같아요. 친구의 죽음이라든지 어떤 가족의 죽음과는 전혀 다른 이렇게 결의 어떤 상실감들을 같이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런 처음 당해보는 상실감, 물론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었겠지만은 그런 상실감들을 언어로 이렇게 품어낸 사람은 김영랑이 아마 최초일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김영랑에게서는 특별한 어떤 슬픔, 특별한 그리움들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이와 같이 김영랑이 15살, 16살 정도에 겪었던 부인 김은하의 죽음과 연관이 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